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교시에서요,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공부했습니다.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 법정대리인이니까 본인하고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사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개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권한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이 선임한 선임관제인은 특정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부동산도 관리하고 동산도 관리하고 예금, 그 다음에 채무, 그 다음에 주식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무가 아니고 포괄적 권한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 권한 행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자죠. 따라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느냐,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 쓸 수도 있느냐,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이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부재자 본인의 재산을 갖다 관리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질 우려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요, 민법 118조 보충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충 규정.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는 이러한 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완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명확했을 때는 118조 규정을 쓰지를 않습니다.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 따라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는 그 권한 행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118조 규정은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보이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는 것이고,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처분행위는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저당권 담보 설정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존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행위가 있고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보이게 그래요. 보이게. 자, 그래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다가 행사할 것인지 그 권한 행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는 할 수가 있어도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존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있는 거 그대로 놔두는 거죠. 따라서 현상 유지는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가서 허가를 갖다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거, 요 5가지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 보수와 같은 것들이 있죠. 부재자가요, 건물을 갖다가 방치하고 나가는데 그 건물이 균열이 됐다, 또는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유지, 보수는 보존행위니까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법원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존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재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외상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소멸시효에 걸려버리게 되면 그 재산적 권리 채권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재자가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갖다가 소송을 통해서 중단시켜버리게 되면 판결이 떨어지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돈 받을 권리 딱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요 불법행위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줄여서 우리가 손배 청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이것도 소송을 따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재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요, 재산관리인 을이 이렇게 뽑혀 있는 거예요. 법원에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X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비관을 해가지고 막걸리 퍼먹고 여기다가 전부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질러 버리게 되면 불법행위를 다 저지른 거죠. 그럴 때 불법행위를 다 저질렀을 때 이놈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원에 소송을 갖다 제기하는 거,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니까 보존행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재자 갑이 공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가 나갔습니다. 공사를 갖다가. 그래서 건물을 갖다 지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을 갖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에 하는 거죠. 예, 권리를 갖다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법원에 가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건 이제 썩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썩어버리기 쉬운 물건은요, 빨리빨리 처분해가지고 손해를 줄여야 되는데, 썩어버리기 쉬운 물건을 갖다가 허가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전부 다 썩혀버리게 되면 오히려 부재자 본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상 유지 개념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법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건물의 유지 보수와 같은 거, 소멸시효를 딱 중단하기 위한 소송행위와 같은 거,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그 불법행위자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보존 등기와 같은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용계량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이용계량행위는요, 요거는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제한이 있느냐? 그 부재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부재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권리, 요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지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질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선임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이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도 3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재자 본인이 갖고 있던 쓸모없는 땅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개간하는 경우죠.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요,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이걸 갖다가 풀을 뽑고 돌을 갖다가 골라내고 그러면 쓸모 있는 땅으로 개간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 물건 자체의 형질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갖다가 개간지로 바꾸는 경우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요, 무이자로 돈을 갖다가 빌려준 무이자부 소비대차를 이자 주세요라고 하는 이자부 소비대차.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요, 소비대차라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 안 받던 것을 갖다가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 본인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원을 갖다가 공짜로 빌려줬을 때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이자 주세요라고 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가지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부재자 본인이 공짜로 빌려준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차. 그래서 역시 대차라고 하는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료만 받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행위도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임대차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때 물건이라든가 그 권리의 성질이 변화가 돼서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 거.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건 법원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재자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선임관제인이 못하는 거 이건 허가받는 거예요. 2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라든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 갖다가 대지로 바꾸는 경우죠. 이때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라든가 논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지로 조성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적어도 30%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바뀌는 거죠. 물건이 바뀌는 거니까 형질 변경은 못한다.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예금을 갖고 있는데 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이것도 못하는 거죠. 예금은 보관시킨 거니까 임치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인출을 하게 되면 임치로서의 성질이 깨지는 거죠. 따라서 부재자 본인 갑이 예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놨는데요. 선임관제인이 그 돈을 갖다가 인출 찾아가지고 돈놀이를 했다가 금전 소비 대차,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이용계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3가지, 하지 못하는 거 2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이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이고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나 여기에는 처분행위는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처분행위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법원의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허가를 갖다가 받지 않고 이렇게 처분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이 처분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때 그러면 허가받은 처분행위는 언제나 유효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처분행위는 언제나 유효이다. 언제나 유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허가 받기만 하면 언제나 유효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요건이 더 있어야 돼요.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이 됐을 때. 그래서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지출이 되었을 때, 요때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부재자가 재산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갖다 갖고 있는데요. 요때 재산을 갖다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가정법원에 청구권자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가 들어와서 요때 을이라고 하는 선임관제인을 뽑았습니다. 당신을 재산관리인으로 뽑으니까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선임관제인이 가서 보니까 차입경영을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채무가 커지니까 요때 을이라고 하는 요 재산관리인 선임관제인이 법원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 하나를 갖다 처분할 테니까 허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고, 이때 법원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딱 받았어요. 허가를 딱 받아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요 제3자한테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입니다. 재산관리인이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요 부동산 하나 사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다가 넘겨주고, 등기를 갖다 이전을 해주고 대금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대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갖다가 받고 처분이 된 거죠. 허가받은 처분행위예요. 근데 이 4억 받은 돈을 가지고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원금 이자를 갖다가 갚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변제하는데 지출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갖다가 변제해서 횡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받은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든가 또는 제3자한테 써버린 거기 때문에 요 처분행위는 허가를 갖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가 됐으니까 효력이 없죠. 따라서 요때 제3자는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처분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면 안 돼요. 허가를 갖다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지만 그때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요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요때 요 병이라고 한 사람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겁니다. 법원이 뽑아줘가지고 법원이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허가까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 믿고 계약을 했는데 요걸 갖다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요, 요 제3자가요, 법원 너 때문에 믿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주장하는 표현대리는 주장할 수 있느냐? 표현대리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없다. 여기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입니다. 표현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 여기는 부재자 본인이죠. 부재자 본인은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을 때 쓰는 표현대리라는 말은
본인이 아닌 가정법원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 억울해서 어떡하냐. 뭐 억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인생을 망친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법원에다가 책임을 했다가 물을 수는 없고 이놈에 대해서 물어내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받은 처분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됐을 때에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허가를 갖다가 우리는요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미리 허가를 갖다 받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요 저질러 놓고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허가도 가능하고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럼 이때 뒤늦게 허가를 갖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받지 않은 처분행위 무효인행위를 했다가 뒤늦게 유효로 확정짓는 거니까 사후 허가는 추인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추인으로서의 성질. 자, 그래서 이때 요 재산관리인이 허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래 네가 처분해도 좋아라고 매매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때 매매를 딱 허가를 해줬는데요.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임의 매각도 가능한 겁니다. 임의 매각도. 네가 팔아. 그리고 이때 팔라고 한 것이지 방법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경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관리인이 아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오히려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네가 싸게 사라 해가지고 헐값으로 내놓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법원이 경매해줄게. 법원에 경매를 갖다 신청을 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임의 매각도 가능하다.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때 요 허가를 갖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허가를 갖다 이렇게 받았는데요. 허가를 갖다가 매매로 받았는데 이걸 매매하겠습니다 해서 매매도 좋아라고 했더니 매매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당권을 갖다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갖다 설정을 하게 되면 매매 허가를 갖다 받은 재산관리인이 저당권을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저당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매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매를 해도 좋아라고 매매 처분 허가가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담보 설정 저당권을 갖다 설정을 했을 때에는 요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처음부터 매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담보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매매도 허가받아야 되고 저당권 설정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매매 허가를 갖다가 받고 나서 저당권을 갖다 설정을 했을 때에는 매매가 되면 소유권을 갖다가 완전히 넘겨주는 거지만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부재자 본인은 그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저당권, 즉 소유권 그대로 보유할 수가 있겠죠. 소유권을 딱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은요. 매매 처분 허가에 포함된 걸로 보니까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 터지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매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요. 매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 받아놓고 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딱 잃어버리고 넘겨주는 거지만 저당권을 딱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 부재자 본인은 그 소유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갖다가 허가받아 놓고 다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갖다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행위에 대해서 봤는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은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부재자가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을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선임하게 되는데요. 언제 선임을 했느냐? 3월 10일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선임관제인을 뽑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뽑았어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4월 10일 한 달쯤 있다가 갑이라고 하는 부재자 본인이 심장이 멎어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적 권리가 없잖아요. 권리 무능력자가 되니까. 그럼 이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본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 실종 기간 만료와 같은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즉시 소멸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재자 본인을 위해 가지고 재산관리인으로 미리 뽑아줬는데 그 위에 부재자 본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즉시 소멸해요, 여전히 유지해요?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법원에 갔다 온 건 전부 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반증만 가지고 효력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증거 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효력을 부여한 이상 법원의 판결로서 뒤집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원이 선임을 갖다가 해서 재산관리인으로 뽑아놨으니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선임 결정 취소 처분이 없으니까 권한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사실이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자 본인의 자연적 사망이 입증이 됐거나 실종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권한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권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처분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분의 재산을 갖다가 보니까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요 원금과 이자부터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처분을 딱 받아가지고 요때 을이라고 하는 요 재산관리인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재자 갑의 재산을 갖다가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팔고 등기를 갖다가 이전을 해주고 요때 받은 대금 요걸 갖다가 5억 받았습니다. 5억을 갖다 받아가지고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까지 했습니다. 지출이 됐으니까 유효가 확정된 거죠. 허가를 받고 처분을 갖다가 했고 그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부재자 본인을 위해서 지출까지 했으니까 요건 유효가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는 심장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먹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일어나고 이때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이런 재산 상속인이 있는 거예요. 재산 상속인. 이때 재산 상속인이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재산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은요. 심장이 멎었을 때 그 즉시 등기와 상관이 없이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요. 4월 10일 날 심장이 멎었을 때 등기와 상관이 없이 소유권 취득한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요 상속인들 재산을 갖다가 그 이후에 멋대로 국가가 처분한 거죠. 그 사람들 권리인데 국가가 처분했다는 이상한 결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때 요 상속인들이 요 행위는 무효니까 우리 걸 갖다가 국가가 멋대로 처분했으니까 우리는 소유자들이고 요거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분한 것도 아니니까 무효인 처분행위고 따라서 등기 되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민법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재자 본인의 자연적 사망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너 그만해서라고 하는 선임 결정 취소 처분이 없는 한 여전히 권리 권한을 갖고 있는 자고 따라서 허가를 딱 받아가지고 그 지출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유효가 확정된 것이다.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유효 확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말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너희들은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내 건데 국가가 멋대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상속인들한테는요. 하나도 불리한 점은 없어요. 왜 불리한 점이 없느냐?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괄 승계가 되는 거니까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떠안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냥 놔두게 되면 원금과 이자 채무가 더 커지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커지는 것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방어해 준 거니까 이건 상속인한테도 별로 불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때 부재자 본인의 자연적 사망이라든가 실종 선고라든가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법원이 뽑아준 사람의 권한은 그대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받고 그 다음에 지출까지 이루어지면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고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유효가 확정된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은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 갖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리가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93쪽에 보시면 선임된 재산관리인, 그래서 선임관제인이죠. 권리는 전부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돈.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내 걸 갖다가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 재산 딱 관리하는 거니까 일을 한 거죠. 일을 한 거니까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때 보수 월급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가 세금 가지고 대납할 필요가 없고 그분 재산 가지고 주는 게 원칙이죠. 그분 재산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현상 유지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죠. 법원에 허가받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한다, 균열이 됐다,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재산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재산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돈을 갖다가 썼으니까 내 돈 내놔 해서 자기가 지출한 필요비 원금하고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그 다음에요, 재산관리인의 잘못이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과실은 잘못이죠. 그래서 잘못 없이 받은 손해를 갖다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의무인데요. 재산관리인은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타인 재산.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요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는데요. 타인 재산 관리, 요 관리는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 재산, 남의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너무 길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걸 딱 우리는 줄여서 선관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던 겁니다. 다음 보기 중 선관주의 적용을 받는 자를 고르면 받지 않는 자를 고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사람의 관리자인데요. 이걸 갖다가 다른 걸 갖다가 봐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는 타인 재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을 선관주의라고 부르고요. 자기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그래요. 그래서 부재자는요, 다른 사람 타인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갖다가 써먹는 게 아니고 선관주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선관주의하고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의 이 차이는 뭐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요, 내 거니까 까짓거 손해보고 말지, 내 거니까 조금 양보하고 말지,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했다가 할 때 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해 줄게, 이런 마음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건요, 내 재산일 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지 않고 타인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양보하고 말지, 이런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말지라는 마음을 먹는 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고요. 그 마음을 갖다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주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민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소장님도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그 물건 갖다 빌려서는 임차인도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갖다가 수리한 시계 수리업자, 그 다음에 세탁소업자,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도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법인의 이사라든가 감사도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도 타인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으니까 후견인도 선관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친권자는 자기 집안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별도의 복잡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때 선임관제인의 문제가 있게 되면은 위임계약을 준용을 해줍니다. 위임계약 요 규정을 그대로 갖다가 써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요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어떠한 의무를 갖다가 부담하느냐라고 해서 그 의무에 보게 되면요, 자, 94쪽에 디귿번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디귿번. 이때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요 의무는요,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목록. 자, 이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요. 이 재산목록 작성 의무는요, 법원이 선임한 선임관제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직접 뽑은 위임관제인, 본인이 뽑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인이 뽑은 사람도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뽑은 사람은요, 본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시키지 않은 걸 갖다가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원이 뽑아준 재산관리인, 선임관제인은 특정 재산을 갖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권한을 갖다 행사하니까 이때 갑은 어떠한 부동산이 있는지, 어떠한 동산이 있는지, 어떠한 채무가 있는지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인이 뽑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러 가지 건물을 갖다 갖고 있는데 그 건물 하나만 네가 관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키지도 않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가 조사해 오면 이때 본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재산 목록 작성 의무는 법원이 뽑아준 사람만 재산 목록 작성 의무가 있고 본인이 뽑았을 때는 재산 목록 작성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의무를 갖다가 보다마는요. 담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담보를 갖다가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담보 제공 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원이 뽑았습니다. 법원이 뽑아놓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당신 법원에다가 담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때 뽑힌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법원 네가 나를 뽑고 나를 못 믿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종료가 되는 것은요. 부재자 본인이 와서 전부 다 조치를 갖다 하게 되면 이때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취소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선임결정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그 선임결정 취소 처분은요. 비소급이기 때문에 이미 유효가 확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소급이니까 선임결정 취소 처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재산관리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판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95쪽에 보시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는 간섭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간섭하는 거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어요.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갖다 직접 뽑았을 때는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계약을 통해서 전부 다 해놨으니까 원칙적으로 국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때 간섭하는 거? 예외적으로 권한이 소멸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요.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을 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95쪽에 보시면은 자,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앞조문에 보시게 되면은 권한이 소멸한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본인이 뽑았으니까 일종의 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임의대리인이니까 본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려줬는데요. 도대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려줬는데 도대체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요.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돼요. 이때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분한테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분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을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 돌아가신 걸로 해달라고 하는 2차적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차적 제도로서 실종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제도. 우리나라가요 워낙 사건과 사고가 많으니까 생사불명으로 소식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종 선고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정리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관계를 갖다 정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적 제도로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실종 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재산관계를 갖다 정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실종 선고죠. 그럼 이 실종 선고는요. 그 실종 선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갖다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재산을 딱 관리해주고 기다려주다가 그분이 도대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돼버리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손해가 있으니까 그 소멸시효를 갖다가 피할 목적으로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떠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적 제도로서 실종선고가 있고 이 실종선고는요. 그분의 시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걸로 하는 거니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실종선고의 요건은요.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그 다음에요. 형식적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절차를 말하는 거야. 절차. 절차를 갖다 갖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요. 그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전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민주주의는 절차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 요건 두 가지 상태 안 좋은 건 어떠한 거냐.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사불명이어야 된다. 생사불명. 그래서 이 생사불명은요, 부재자 재산관리의 요건이 아니고 실종선고의 요건이에요.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생사불명해야 되고, 이때의 생사불명은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생사불명은 아닙니다. 절대적 생사불명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판사하고 청구권자 그쪽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사불명은 상대적 생사불명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사불명의 상태를 갖다가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불명의 법정 기간을, 법이 정한 요 법정 기간을 중단 정지가 없이, 중단한 것도 아니고 정지함도 없이, 중단 정지가 없이 기간의 계속 경고가 있어야 돼요. 기간의 계속 경과. 그래서 중단 정지가 없이 법이 정한 그 기간이 실종 기간이죠. 실종 기간이 계속 경고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법이 정한 실종 기간은 실종의 종류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실종은요, 일반 보통 실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망의 확률이 높은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 실종. 그래서 이 보통 실종은요, 생사불명의 법정 기간에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최후 소식시로부터 5년 경과가 있어야 돼요. 5년 경과. 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한 번에 쫙 이어져야지, 요걸 갖다가 중간에 소식이 왔었다라든가 중단이라든가 정지가 있게 되면 이때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다가 여행을 하고 최후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식이 계속 끊어져 있다가 3년쯤 있다가 소식이 한번 딱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식이 끊어지고 2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랬을 때 앞선 기간 3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루어진 2년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걸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후 소식이 있고 나서 그 법이 정한 실종 기간이 기간의 중단 정지가 없이 계속 경과해서 한 번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보통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최후 소식이 있고 나서 생사불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최후 소식이 있고 나서 생사불명 그러면 5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아주 사망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선박 침몰이 된 때로부터 1년 경과, 그 다음에 항공기 추락이 된 때로부터 생사불명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간 자, 전쟁에 임한 자가요, 전쟁 종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에 위난이 종료한 경우죠. 눈사태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박 실종이 있고, 항공기 실종이 있고, 전쟁 실종이 있고, 위난 실종이 있는데요, 여기도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선박은요, 침몰한 때로부터, 침몰시로부터 1년이에요. 선박이 침몰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와야지, 선박, 그래서 침몰한 선박이 최후 교신이 있던 때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이 됐을 때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와야지,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최후 교신이 있었을 때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 추락시로부터 1년 경과죠. 따라서 추락한 항공기로부터 최후 교신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쟁은 종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전쟁은 종지라는 말을 씁니다. 법조문에 분명히 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지라고 하는 것은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휴전협정 체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포성이 멎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정은 나중에 늦게 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 전쟁 종료시가 아니고요, 전쟁이 멈췄을 때, 실제로 포성이 안 들렸을 때죠. 그 다음에 위난은 종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위난은 위험한 재난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것들이니까 기간을 길게 가지 말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1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년. 자, 그래서 이러한 법정 기간에 중단 정지가 없이 계속 경고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요, 직권으로 할 수가 없죠. 국민을 갖다 일일이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실종 선고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자의 청구. 이때의 청구권자는 누구냐? 똑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고요. 이때 이해관계인은요, 이해관계인은 법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죠. 법률상 이해관계인. 따라서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절대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요. 그 사람과 똑같이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하는 연대 채무자가 있겠죠. 연대 채무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 대신해서 돈을 갖다 갚아준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 그 다음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죠. 상속인.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상속인을 갖다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때의 상속인은요. 모든 상속인이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고 무조건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만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순위 상속인. 그래서 상속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1순위 상속인은 그분의 배우자고요. 그분의 아들과 딸 직계 비속이죠. 따라서 그분의 배우자고 직계 비속이 공동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다. 아들과 딸이 없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때는요. 배우자하고 그분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만 있다 그러면 직계비속이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미혼인 상태에서 혼인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모님 단독입니다. 근데요, 이때 아무도 없다. 3순위는 누구냐? 그분의 형제 자매가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형이라든가 누이.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이때는 사촌이네 친족이 되는 거예요. 사촌이네요. 친족. 따라서 요때 선순위 청구권자가 있으면은요, 이분들이 상속을 받으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요때 우리가요, 여기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기존의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법정 대리인인데요. 기존의 법정 대리인 누구냐? 친권자라든가 후견인을 말하겠죠? 친권자라든가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친권자 후견인은요. 재산관리 청구권은 없어요. 재산관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재산관리 청구권은 주장하지 못하지만 요 실종선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실종선고 청구권은 갖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권자라든가 후견인과 같은 기존의 법정 대리인은 재산관리 청구권은 없지만 요때 실종선고 해주세요 요 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 청구권이 왜 없느냐? 재산관리인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라든가 후견인이 가정법원 판사한테 가가지고요. 재산관리인 뽑아주세요. 그러면 가정법원 판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 이미 당신들이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재산관리 잘 하세요. 이렇게 되돌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라든가 후견인은 재산관리 청구권은 없지만 실종선고 청구권은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의 판사는요. 아유, 여태까지 힘들게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내가 번호표 뽑고 있으면 바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종선고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공시최고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시최고. 이 공시최고인데요. 이 공시최고는 공개적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독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최고는 실종선고 할 때만 써먹는 것이고 실종선고 취소할 때는 써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실종선고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분이 생사불명이죠.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법원의 판사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실종선고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법원에다가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최고는요. 이거는 불명확했을 때만 쓰는 것이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6개월 이상. 따라서 공시최고를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실질적 요건으로서 생사불명의 상태가 있고 법이 정한 기간, 특별실종이든 보통실종이든 기간에 계속 경과 상태가 있고 이때 절차로서 청구권자의 청구, 그 다음에 공시최고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요. 반드시 선고해야 돼요. 반드시 선고. 그래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이때는요. 반드시 선고해야 돼요.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필연적 선고라는 말을 씁니다. 필연적 선고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법원의 재량행위로서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선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분은 실종선고에 어떤 효과를 받느냐? 이 효과는 중요한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